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는 지금 이제 한참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죠. 그래서 계곡 생태계와 수소 곤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죠. 무등산에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장 계곡이라고 하는 곳, 거기가 원효사 계곡인데 거기에 큰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심천 쪽에가 정심사 쪽이죠. 그쪽에 조그만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수원이라고 해서 그 광주천의 발원지죠. 무등산의 광주천의 발원지가 용추 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 이 광주의 무등산에도 계곡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생태계를 대표하는 물속에 사는 생물인 수소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차시에는 이제 특별히 제가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3차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에서는 계곡 생태계를 중심으로 수소곤충을 잠깐 소개를 하고 2차시 때 주로 수소곤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것은 이제 가재죠. 가재는 수소곤충은 아니에요. 수소곤충은 아닌데 우리는 가재는 이제 갑각류라고 그럽니다.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갑각류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개예요. 이쪽에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보이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양쪽에 5개씩, 그래서 십각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십각목, 다리가 10개란 뜻이에요. 이 10개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재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대면 수업이면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가재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숲입니까? 아니면 영산강 같은 강입니까? 강주천 같은 곳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면 되게 숲속에 있는 계곡 아니면 오염되지 않는 우리 그 주변의 조그만 도랑 이런 데에 주로 이제 가재가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숲에 있는 계곡이나 도랑 같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비교해서 물이 깊은 곳이냐 깊지 않는 곳이냐 이렇게 말하면 금방 우리는 깊지 않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 아니 그 하천의 바닥이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곳입니까? 아니면 모래라든지 또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곳입니까? 하면은 당연히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재 정도는 여러분들이 되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숲에 있기 때문에 물이 차갑습니까? 아니면 강주천처럼 물이 약간 따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차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차가우니까 그 속에 공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용존산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숲은 왜 물이 차갑죠? 땅속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과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그 현관 같은 데 이렇게 지붕을 더 높인 게 캐노피라고 그러죠. 숲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그 가지에 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캐노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차갑죠. 우리 지리산이나 무등산이나 이런데 뭐 지금 당연히 이제 초봄이기 때문에 물이 차갑지만 여름에도 굉장히 현하죠. 지리산 같은 경우 여름에도 뭐 발을 담그면 발이 시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재가 사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벌써 산이나 이런 계곡 같은 데에 돌 틈에서 살고 있다.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보다는 느리게 완만하게 흐르는 곳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물이 차갑고 그늘이 들어오진 데 살고
있다. 또 수심이 낮다. 물이 깨끗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재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렇게 가재가 사는 곳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 지표 생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표. 뒤에서 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한 생물을 가지고 그 생물 살고 있는 지역에 또는 그 물이죠. 물, 수역, 계곡 이런 곳에 우리는 환경 조건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생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표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 생물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움직임이 활발한 거 뭐 금방 새처럼 계곡에 살다가 또 날아가 가지고 먼 곳으로 가본다든지 이러면 지표 생물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가재라든지 곤충들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물속에 살고 있는 것들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표 생물로서 이제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그 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대표적으로 진강도래라는 진짜 강도래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여기 본 바와 같이 스톤 프라이라고 그래요. 스톤 돌에서 사는 파리. 근데 원래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어른이 되면 2차 시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른이 되면 똑같이 날개가 나와요. 이제 이것도 진강도래라는 이 수서곤충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서곤충도 아까 가지와 마찬가지로 물 흐름이 빠르고 물이 아주 맑고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계곡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용존 산수도 많고 차가운 물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대표적인 지표 1급수의 지표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재나 이 강도래들은 1급수의 지표 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붉은 깔따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붉은 깔따구가 보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수돗물 시간에서 할 텐데요. 재작년에 인천에서 수돗물에 붉은 깔따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붉은 깔따구들은 자기 그 몸속에 이 체액 내에 이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철이 들어있어서 피가 빨갛게 보이죠. 피 속에. 마찬가지로 이 헤모글로빈의 피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곤충들은 산소를 운반하는 게 아니라 곤충의 이 몸 안에 아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공이 식물처럼 기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바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깔따구들은 이 그러니까 자기 체액 안에 헤모글로빈과 비슷한 이런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하천에서는 용존산소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도 살 수가 있다 이거죠. 붉은 깔따구는 굉장히 오염된데 아니면 저수지에 굉장히 깊은 바닥 이런 데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이것은 이제 아까 강도래나 가재는 1급수의 그 지표 생물이라고 하면은 붉은 깔따구는 3급수에서 4급수의 그 지표 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속의 대변인 물의 어떤 상태를 표현해주는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표 생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서식하며 살면서 그 지역의 환경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서식 범위가 좁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만 여기를 1급수라고 그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2급수라고 그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급수라고 그런다면 뭐 4급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서는 주로 아까 강도래라든지 가재들이 살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깔따구 3급수에서 4급 사이 이렇게 이제 서식 범위가 이렇게 좁은 거예요. 이쪽에 서식 범위가 이렇게 서식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말하고 반면에 어떤 다른 종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고기 중에 붕어 같은 애들은 붕어는 1급수에서 살고 2급수에서 살고 3급수에서 살고 심지어 4급수 초반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종들은 지표 생물로서 적당한 종이 아니에요. 서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수질에 따라서 서식하는 곳이 달라지고 하천 바닥 구조에 따라서 돌에 사냐 또는 모래에 사냐 흙에 사냐 진흙에 사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물이 어디 살고 있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표 생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이런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가지고 생물 지표종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매우 좋음에서 좋음 사이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열목어,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데 살죠. 열목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엽새우라는 게 있어요. 엽새우라는 게 있고 가재도 있죠. 좋은 곳 사는 곳. 그 다음에 어류 중에 버들치, 주로 버들치는 이제 조그만 또랑 같은데 아까 계곡 같은데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열먹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뿔하루살이라는 것이죠. 뿔하루살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깨끗한 소위 말하는 1급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급수 정도에 살고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갈견이라고 하는데 피라미 비슷한 것들이에요. 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하루살이 또는 동양하루살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수에서 3급수 그 다음에 3급수 약간 나쁨 이렇게 이제 다 정해져서 여기 보면 달팽이, 물달팽이 이런 것들은 조금 수질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진 곳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곡의 특성은 뭘까? 이제 지리산에 가면 뱀사골도 있고 심원 계곡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리산에는 상당히 많은 계곡들이 있죠. 넓은 계곡들이 피아골 계곡도 있고 여름과 가을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계곡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계곡에 가보면 여러분들 금방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거의 굉장히 큰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바위들, 그 다음에 더 자갈 같은 바위들이 이렇게 섞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는 계곡은 경사가 높았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압에 의해서 작은 돌들은 다 이렇게 떠늘려 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박힌 돌이라든지 돌 틈에 있는 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위나 큰 돌로 바닥이 이루어졌어요. 물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에서 적응해서 사는 그런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수질뿐만 아니라 이런 물이 빠른 곳, 그 다음에 물이 차갑고 바닥에 돌에서 주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생물들이 여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곡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도 마찬가지고 계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 비생물적인 요소 중에 계곡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있는 쏘라고 이제 쏘와 여울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울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돌 같은 게 이제 막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게 돌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으면 물이 이제 흘러 내려갈 거 아닙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흘러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돌이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수심이 낮겠죠. 수심이 낮아서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흘러나가요. 그리고 유속이 빨라지겠잖아요. 유속이 빨라집니다. 여기는 물이 이렇게 빨리 오면서 약간 이제 고인 것 같은 성격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약간 고인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물이 유속이 느리겠죠. 느려. 마치 그 덤벙처럼.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돌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낙엽도 걸리고, 그래서 이 돌 틈에 붙어 사는 곤충 같은 것이 이쪽에 또 물고기 중에서도 돌 틈이라든지 또는 뭐 부착할 수 있는 돌, 뭐 미러라든지 뭐 이런 거, 바가사리, 자가사리 이런 것들이 여기 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는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아무래도 그 생물들은 이 여울에 많이 살겠죠. 여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그 소와 여울의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생물도 달라지고 또 이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도 달라지는 거죠. 용존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이 처음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여기 조금 더 낮아지고 뭐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태계이기 때문에 계곡 생태계이기 때문에 돌에 이끼 같은 게 껴 있어요. 물론 눈에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돌말이라고 하는 이런 부착 조류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안에서도. 그리고 그걸 갉아먹고 사는 곤충들이 또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루살이나 날도래라는 것인데 그렇고 이런 하루살이나 날도래를 잡아먹고 사는 강도래가 또 있고요. 물고기가 있죠. 버들치. 이런 것들을 전체를 잡아먹고 사는 수달, 최종 소비자죠.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생산자가 여기서는 부착 조류가 되겠죠. 돌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하루살이 날도래, 2차 소비자가 강도래, 3차 소비자가 버들치, 최종 소비자가 수달. 이렇게 이제 계곡 생태계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생태계의 어떤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곡 생태계에서 그 수소곤충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계곡에 있는 생물들을 조사해 보면 앞에서 봤다시피 그 생산자로서 돌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로서 수소곤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류가 있고 이런데 계곡에는 특히 수소곤충이 많다. 그것은 여울과 소 같은 돌 같은 것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맑고 영조산소가 많고 먹이가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종 다양성이라 하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골고루 모여 사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생태학 시간에 제가 종 다양성은 뭐뭐 있다 그래서 종내 다양성, 종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게 있다 했죠. 종내 다양성은 유전자의 다양성이라고 그랬어요. 유전자. 같은 무당벌레도 그 몸의 그 표면 색깔이라든지 또는 그 점의 숫자 이런 게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가는 이제 여러 종류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여기처럼 강도래, 하루살이, 날도래, 뭐 하루살이 이렇게 여러 종이 사는 거고 생태계는 계곡이냐
하천이냐, 바다냐, 연못이냐, 습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계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면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계곡인데 그 물이 내려오면 이렇게 하천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강이 되는 거죠. 여기는 강에까지 물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종적 네트워크라고 해요. 여기 밑에 써져 있죠. 종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계곡에서부터 하천의 상류, 중류, 하류, 강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종이죠. 이거는 횡적 연결이고 이거는 종적 연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계곡에서는 바위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졌지만 내려올수록 돌의 크기가 작아져요. 여기는 이제 좀 작은 크기 또는 작아요. 여기는 모래 정도 하류는 그 다음 마지막에 이런 데는 진흙으로 이런 데는 진흙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생물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강주천의 발원지라든지 뭐 지유산의 발원지 아니 저 섬진강의 발원지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 샘처럼 생겼어요. 이런 것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강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은 습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수 생태계라고 습지나 연못이나 호수나 이런 것을 우리는 정수 생태계 물이 이제 그 정체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곡의 물리적인 환경은 수소곤충에 어떤 수소곤충이 사는가라는 것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하산 구조가 바닥 구조예요. 바닥이 돌로 되어 있냐, 돌이 크냐 작냐, 또 여울이나 쏘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냐, 이거에 따라서 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의 다양성이란 말은 이 하상 구조가 밑에 그 바닥 구조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많은 종류의 그 생물들이 살 수 있겠죠. 수소곤충도 여러 종류가 살 수 있겠죠. 쏘가 있으면 쏘에 사는 거 다르고 여울에 사는 거 다르고 큰 바위에 사는 거 있고 조그만 바위에 사는 것이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할수록 많은 종이 살 수 있다. 하천의 폭이나 유속, 그 다음에 수질, 그 먹이의 종류, 서식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구조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물 수소곤충의 서식지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종류가 결정되는 거죠. 이것이 여기 있는 것들이 그 돌로 이루어져 있고 유속이나 폭이 어느 정도 적당하고 수질이 좋고 먹이가 풍부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점도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종 다양도와 우점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D, E, F 이렇게 다른 종들이 골고루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곳과 A라는 종이 이렇게 한 10개체, B가 한두 개체 이런 곳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종 다양성은 여기가 굉장히 높지만 여기는 A라는 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점도가 높다고 해요. 우점도.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건강한 하천이고 건강한 생태계이고 여기는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다. 뭔가 물리적인 영향이 있든지 아니면 수질이 뭔가 악화됐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리적인 환경이 이렇게 양호한 곳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했다시피 물 생태계, 물환경 생태계라고 요즘 한자로 안 쓰고 요즘은 계속 이제 물환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 생태계, 수 생태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강이나 호수나 습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다음수 생태계라고 하고 바다는
해양 생태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구, 해수, 해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유수 생태계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천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가하천, 광주천은 옛날에는 지방하천이었는데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돼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영산강이라든지 강주천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그 외에 뭐 강주천의 지류인 뭐 소태천이나 또 뭐 증심천이나 이런 곳들은 지방이 관리하는 지방하천, 광주시가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작은 하천이 있어. 동네에 있는 하천들. 뭐 이런 데는 구청들이 관리해요. 그래서 소하천이라고. 폭이 2m, 길이가 500m, 굉장히 작은 하천이죠. 그래서 합폭에 따라서도 뭐 이거 일일이 다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조그만 거는 우리가 도랑, 개천이라고 3m 이상의 합폭이 이상이면 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소나 여울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만큼 수원이라는 게 이제 그 원천 이제 발원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발원지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간, 중간, 하천 이렇게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뭐 일자가 써져 있고 이자가 써져 있는데 이게 1차 하천이라고 1차 하천, 1차 하천 이게 합쳐지면 2차 하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차 하천과 2차 하천이 합쳐졌는데 3차 하천이라고 되죠. 더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천에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3차, 여기도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3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3차에다가 또 하나의 하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4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은 이렇게 굉장히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1 플러스 1은 2차 하천, 2 플러스 2는 3차 하천, 1 플러스 2는 3차, 뭐 2차, 여기 같은 경우는 2차 하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천은 어떤 기능을 할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보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수는 우리가 용수로서 이용하는 거죠. 용수. 수돗물을 만든다든지 농업용 한다든지 공업용을 만든다든지. 치수는 뭡니까? 홍수라든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고 침수는 여기서 레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걷기를 한다든지 뭐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이게 둔치를 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간 기능은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하천의 전반적인 기능이고 요즘은 이런 하천의 이용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수소곤충을 비롯한 생물의 서식지고 이게 쭉 흐르다 보면 물을 깨끗이 하죠. 그 다음에 물질의 소비지, 공급지, 전환지라는 건 물질이 들어왔고 여기서 소비가 되고 또 다른 것으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생물의 이동 통로로서 연결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하천의 연속성은 이제 상류서부터 상류, 중류, 하류로 가면서 그 하천의 연속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계곡 같은 경우는 샘에서 그러니까 발원지에서 바로 나오고 그래서 고도가 높고 산에 있다 그랬죠. 낮은 수온 물이 차갑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뜻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물 유속이 완만해지고 탁해진다. 그리고 아예 이제 하류로 내려오면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진흙 같은 게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여울과 수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여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수는 물이 떨어지는 곳 이런 곳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 계곡은 역시 그 발원지 부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큰 자갈이나 돌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캐노피가 높다. 그늘이 많이 두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으로 먹이가
그러니까 캐노피가 높단 말은 낙엽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낙엽. 그러니까 이 낙엽이 이 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한테는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지니까 영존산소는 높아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계곡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제 강도래 하루살이, 뭐 물날도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주로 살고 있는 지표 생물인데 오늘 이제 2차 시대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하천, 중간 정도 하천은 계류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류이기 때문에 돌이 어째요? 좀 더 작아졌죠. 이렇게 그렇지만 돌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하천 옆에는 이렇게 갈대라든지 억새들도 나 있고요. 또 이렇게 여울도 조그맣게 있어요. 쏘도 있고요. 이런 이제 특징들이. 그래서 자갈, 호박돌, 잔자갈로 주로 이루고, 유속은 빠른데 계곡보다 느리죠. 그 다음 캐노피가 훨씬 더 적어요. 왜냐하면 열려 있잖아요.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염 내성이 적은, 여기서는 주로 이제 같은 하루살이에도 한 2급수 정도에 사는 하루살이, 그 다음에 날도래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날도래도 뒤쪽에서 다시 2차 시대 설명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천 중류, 하류 쪽에 속하죠. 하류, 중류나 하류에 속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모래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모래 또는 작은 자갈 또는 흙, 진흙 이런 걸로 이루어진 퇴적물.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이게 침전이 돼서 이런 하상 바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용존산도 낮게 되는 거고, 내성이 강한 생물군들이 살 수가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깔따구 같은 거 살 수 있고요. 하루살이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급수에 사는 하루살이, 2급수에 사는 하루살이, 3급수에 하는 살이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하루살이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계곡 생태계가 이렇게 생겼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혹시 질문이 있다든지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뭐 문자라든지 또는 메일이라든지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강의 시간에 알려줬지만 다시 한 번 말하면 2192에 골뱅이하고 hammail.net이 메일이고요. 전화번호는 010-4603-2192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할 때마다 제가 지금 5주차 녹화죠. 5주차를 녹화하고 있는데 보면 1차 시, 2차 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대개 25분 이상 30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각 차시마다 퀴즈가 그 밑에 뜨잖아요. 이렇게 퀴즈가 떠요. 이게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그 자리에다가 답을 적어내야 돼요. 이렇게 교수학습 사이트에 가면 이게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야 돼. 이게 강의 소개 시간 때 말했지만 평가 점수에서 20%잖아요. 그러니까 20점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50점밖에 안 돼요. 기말고사 한 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출석이 20점.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90점 아닙니까? 90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독국 있으면 내야 될 리포트도 차분히 준비를 하십시오. 레포트가 10점. 이러기 때문에 퀴즈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퀴즈를 낸 이유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해했는가. 굉장히 또 쉬운 문제 한 문제밖에 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문제 푸는데 아마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강의만 수강하고 퀴즈를 풀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